여러분,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마음이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여행이 정말 서운했습니다. 아니, 서운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네요. 평생 가슴 한편에 남을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경자입니다. 올해 68이죠. 부산 남천동에서 30년 넘게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면 셔터를 올리고 밤 11시가 되어야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계산대에 앉아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외롭기보단 자유롭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적어도 지난달까지는 그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진수가 며느리 윤미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죠. 아들 내외가 함께 오는 일은 드물었어요. 대부분 윤미만 알바 나오듯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둘이 함께 왔더라고요. 진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하고 진수가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칠순인데 가족여행 한번 가요.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등으로 얼른 눈가를 훔쳤죠. 왜 이러나 싶어서요. 그냥 여행 한번 가자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게 우습기도 했고요. 윤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베트남 다낭 어때요?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쁘대요. 항공권이랑 숙소는 저희가 다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짐만 싸세요. 며느리 얼굴에도 웃음이 있었어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정말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가족들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칠순을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생일날 밥 한 번 사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이라니. 그것도 해외여행을요. 손주들도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간다니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우리 가자. 제가 대답했어요. 진수가 와락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오래 기다렸죠?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뭐가 그리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저야말로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죠. 그날 저녁 윤미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항공권 예약 화면이었습니다. 가족 4명 이름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제법 비쌌어요. 성수기라 그런지 1인당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4명이면 250만 원은 되겠더라고요. 거기다 숙소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들까 싶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낼게. 너희들 돈 아껴야지. 손주들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들잖아. 윤미가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그래도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이미 가게 일도 도와주고 있는데 여행 경비까지 부담시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낸다. 칠순 여행인데 당연히 내가 내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진수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그럼 엄마가 내세요. 대신 저희가 현지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항공권과 숙소를 다 결제했습니다. 카드 긁을 때 금액이 제법 컸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가족의 사랑 아니겠어요. 출발일까지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고 필요한 물건들을 샀죠. 여권도 새로 발급받았어요. 10년 전에 만든 게 기간이 지나서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이번에 가족들이랑 베트남 간다고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좋겠다. 자식들이 효자네. 그런 말들을 했죠. 가게를 잠시 맡길 사람도 구했습니다. 옆 동네에 사는 조카한테 부탁했어요. 나으리면 되니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20년 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젊었을 때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간 게 전부였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꿨고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요.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추억을 만들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주 큰 착각이었죠. 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김해공항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국제선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체크인하고 짐 붙이고 출국 심사받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진수와 윤미가 앞장서서 척척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손주 다은이가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 저기 봐요. 구름이 솜사탕 같죠? 귀여운 손주 덕분에 비행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더웠어요. 정말 더웠습니다. 부산도 여름엔 덥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후텁지근하고 습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죠. 숨 쉴 때마다 뜨거운 김이 코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써도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뜨기 힘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간판들도 다 외국어라 하나도 읽을 수가 없었죠. 제가 정말 먼 곳에 왔구나 싶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 음식이 입에 안 맞았어요.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했고 다 낯설었죠.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제 입맛이 까다로운가 싶어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먹었죠. 점심 후 바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투어였어요. 윤미가 여기 유명한 재래시장이래요. 구경하고 쇼핑도 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어야 했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수와 윤미, 손주들은 쑥쑥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무릎이 좋지 않은 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 걷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등에서 흐르는 땀이 옷을 다 적셨습니다. 진수 일행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갔어요. 어머니, 이리 와요. 여기 봐요. 윤미가 한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오라는 신호였죠. 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발이 제 맘처럼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윤미가 되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좀 빨리 좀 걸으세요. 이러다 일정 늦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걷는 건데도 늦다니. 저도 빨리 걷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처럼 쌩쌩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무릎은 쑤셨고 숨은 가빠지고 더위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응, 알았어. 빨리 갈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미는 다시 앞으로 가버렸고 저는 혼자 뒤에 남았습니다. 다들 빠르게 걷더라고요. 저만 느린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디 앉을 곳이 없나 두리번거렸지만 의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현지인들이 보였지만 저는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제가 용기 내서 물었어요. 진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지금 쉬면 다음 코스 못 가요. 조금만 참아요. 호텔 가면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죠. 그날 저녁까지 우리는 3군데를 더 돌았습니다. 사원도 가고 해변도 갔어요. 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풍경도 예쁘고 사진도 많이 찍었죠. 하지만 저는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으니까요. 해변에서 진수 가족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윤미가 어머니도 같이 찍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가는 동안 사진은 이미 다 찍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장 더 찍긴 했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찍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다리는 부었고 발바닥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일어날 힘도 없었죠.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족들의 웃는 얼굴, 윤미의 짜증 섞인 목소리, 진수의 무심한 말투. 모든 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내가 늙어서 민폐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저는 따라갈 수 없는 걸까요? 옆방에서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와 윤미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다들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저만 힘든 건가 싶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죠. 내일은 조금 더 빨리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서운함은 지울 수 없었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몸이 여기저기 쑤셨습니다. 어젯밤 걷느라 혹사당한 다리는 아직도 무거웠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오늘은 좀 더 편한 신발을 신어야겠다 싶었어요. 어제 신었던 운동화가 발에 물집을 만들었거든요. 가방에서 더 낡은 신발을 꺼냈습니다. 바닥이 푹신한 걸로요. 8시쯤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뷔페 식당이었는데 음식 종류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입에 맞는 게 별로 없었어요. 빵이랑 과일만 조금 먹었습니다. 진순의 가족은 신나게 이것저것 가져다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 모였습니다. 오늘 일정 어떻게 돼? 제가 물었어요. 윤미가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산 투어 가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제도 힘들었는데 산이라니. 그때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오늘 코스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제도 다리 아프셨잖아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죠. 윤미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어제처럼 다리 아프실 테니까 오늘은 좀 쉬세요. 저희는 근처 투어 다녀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쉬라는 건가,
가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어제 민폐 끼친 게 생각나서 선뜻 반대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 그럼 나는 여기서 좀 쉴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윤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푹 쉬세요. 저희 저녁 때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손주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죠.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적막했어요.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하지? 텔레비전을 켰지만 외국 방송이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책을 가져올 걸 그랬나 싶었어요. 휴대폰을 봤지만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할 게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죠. 해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9시 반이었어요. 가족들은 이제 막 출발했겠죠. 저녁이면 온다고 했으니까 8시간은 기다려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시가 되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별로 못 먹었거든요. 룸서비스를 시킬까 생각했지만 메뉴판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생수 2병이 전부였어요. 물 1병을 꺼내 마셨죠.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족들이 올 테니까 같이 먹으면 되겠죠. 1시, 2시가 지났습니다. 배는 더 고팠고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한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죠. 4시, 5시.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배고픔보다 서운함이 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나갈 때 저녁 때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락 한 통 없이 이렇게 늦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화를 못 받을 만큼 바쁜가요? 문자 하나 보낼 시간도 없나요? 6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는데 혹시 길이라도 잃었나? 그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8시가 넘어가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속이 쓰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었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굶고 있을 순 없잖아요. 가방을 들었어요. 지갑과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밤이라 그런지 한산했죠. 호텔 입구를 나서는 순간 따뜻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는 낮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온 사인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오토바이 소리가 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죠.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만 멈춰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길을 몰랐어요. 호텔 주변 지리를 전혀 모르니까요. 그냥 사람들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큰 길로 나가면 뭐라도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음식 냄새가 났어요. 고기 굽는 냄새,
향신료 냄새, 여러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배가 더 고파졌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들 현지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 같은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죠. 어느 식당으로 들어가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한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메뉴판을 봤지만 하나도 못 알아봤어요. 베트남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글씨만 가득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뭐라고 말했어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손짓발짓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결국 그냥 나왔습니다. 한참을 헤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속은 더 쓰렸어요. 그때 익숙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이었어요. 파란색과 초록색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편의점. 제가 평생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운영했던 바로 그 편의점이요. 외국에서 편의점 간판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여기라면 뭐라도 살 수 있겠다 싶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들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밝았습니다. 한국 편의점과 비슷했지만 또 달랐어요. 진열된 물건들이 낯설었거든요. 과자도 음료수도 다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라면 코너를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컵라면들이 쌓여 있었죠. 한국 라면은 없었지만 그래도 라면은 라면이니까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거였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라면을 내밀었죠. 직원이 베트남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못 알아듣겠어서 고개를 저었어요. 영어로 말해봤지만 직원도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숫자를 보여줬어요.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였죠.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환율 계산을 해보니까 2,000원 정도였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베트남 돈으로 바꿔놓은 게 있었거든요. 계산을 하고 라면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 넣는 곳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이 안 통했어요. 두리번거리다가 구석에 온수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로 가서 물을 부었죠. 3분을 기다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죠. 향신료 냄새가 강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배가 고프니까 뭐든 맛있어 보였거든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 먹었어요. 뜨거웠지만 후후 불면서 먹었습니다. 국물도 마셨죠. 입에 딱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음식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살 것 같았어요. 라면을 다 먹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외국 와서 라면 하나 사 먹는 것도 모험이네.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가족여행이라고 왔는데 저는 지금 혼자 길거리에서 라면을 먹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호텔 방 키를 가져왔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휴대폰은 있는데 키가 없었어요. 주머니도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방에 두고 왔구나. 분명히 탁자 위에 놓고 나왔던 것 같았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챙기지 못한 거죠. 어떡하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키 없이 어떻게 방에 들어가나요?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야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근데 호텔이 어디였죠? 왔던 길을 기억해야 하는데 정신없이 헤매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이 다 똑같아 보였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호텔 간판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프론트로 갔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베트남어였어요. 저는 방키를 못 가져왔다고,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룸키. 영어로 말해봤습니다. 손짓으로 방을 가리켰죠. 직원이 뭔가 물었어요. 방 번호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314호. 숫자를 말했죠. 직원이 컴퓨터를 봤어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권을 꺼냈어요.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안 된다는 거였죠. 왜 안 되는지 물어봤지만 설명을 못 알아들었어요. 결국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와야 문을 열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가? 답답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진순애는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연락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배는 라면으로 채웠지만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았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제가 아는 얼굴은 없었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누군가 저를 알아봐 주기를, 그저 그것만 바라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로비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엄마. 진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족들이 서 있었죠.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윤미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났어요. 키를 방에 두고 나왔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니까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시에 온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윤미가 대답했어요. 일정이 길어졌어요. 원래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쓰렸습니다. 일정이 길어진 건 알겠는데 연락 한 통은 할 수 있었잖아요.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진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 배터리가 나갔네요. 미안해요, 엄마. 윤미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 같았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호텔방에 혼자 남겨진 시간, 배고파서 헤맸던 골목길, 로비에서 기다렸던 몇 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어제의 피곤함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방에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함께 있고 싶었어요. 로비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진순의 가족이 내려왔어요.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갔던 곳이 얼마나 좋았는지, 케이블카에서 본 풍경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저만 그 이야기에 낄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윤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좀 쉬실래요? 저희는 트레킹 코스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남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오늘은 같이 갈게.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걸을 수 있어. 진수와 윤미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 코스는 좀 힘들어요. 언덕도 많고 날도 덥고요. 괜찮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여행 왔는데 계속 방 안에만 있을 순 없잖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힘들 텐데.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싫어. 나도 갈 거야. 제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같이 가요. 윤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쯤 걸렸어요. 차에서 내리니 입구부터 가파른 길이 보였습니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이걸 다 올라가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온 마당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었죠.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었고 계단은 점점 가팔라졌어요. 진순의 가족은 저보다 훨씬 앞서갔습니다. 손주들은 뛰어다니고 진수와 윤미는 가볍게 걸었어요. 저만 뒤처졌죠. 어머니, 빨리요. 윤미가 한참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죠. 알았어. 금방 갈게. 다리에 힘을 주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티셔츠가 완전히 젖었죠. 물을 마셨지만 목은 계속 말랐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잠깐 쉬어야겠다 싶어서 계단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되돌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윤미도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좀 빨리 좀요. 다 기다리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미안해. 금방 갈게. 제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떨렸어요. 이러니까 왜 따라오셨냐고요. 윤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진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차라리 숙소에서 쉬지 그랬어요. 진짜 힘들어 보이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는 정말 나랑 오고 싶었던 거냐?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랑 오고 싶었으면 일정을 이런 일정으로 짰겠어? 진수와 윤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칠순 여행이라며? 가족 여행이라며? 그럼 왜 날 계속 혼자 두는 거야? 왜 내가 따라가면 귀찮아하는 거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진수가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따라온 게 잘못이었구나.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내가 늙어서 민폐지. 빨리 못 걸어서 짐이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컸어요. 걷고 싶었던 건 여행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풍경이 보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 옆에 있고 싶었던 거였죠. 함께 웃고 함께 걷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요? 해가 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방에 들어와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변경할 수 있나 확인했죠. 화면에 항공편 변경 버튼이 보였습니다.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항공편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버튼을 누를 용기가 없었어요. 변경하면 수수료도 비싸고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이틀만 더 견디면 되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오늘은 쉬라고 했죠. 어제 많이 힘드셨잖아요. 배려하는 척이었지만 사실은 귀찮아서였던 거죠. 호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누워 있거나. 가족 여행이라고 왔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침도 혼자, 점심도 혼자, 저녁만 가족들과 함께 먹었죠. 마지막 날 저녁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진순의 가족은 이번 여행이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대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땠어요? 그런 질문 하나 없었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렸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집에 왔구나. 낯선 곳에서의 며칠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괜찮아지겠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했어요. 익숙한 내 방, 내 침대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조카한테 맡겼던 일을 인수인계받고 물건을 정리했죠. 손님들이 여행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좋았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윤미는 여행 다녀온 다음 날부터 다시 가게에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계산을 보고 물건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졌고 윤미를 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어요. 윤미는 계산대에 앉아 있었고 저는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 친구 목소리였어요. 미진아, 나왔어. 둘은 친한 사이였습니다. 가끔 가게에 놀러 오곤 했죠. 저는 창고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여행 어땠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윤미가 대답했어요. 그냥 그랬지 뭐.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윤미가 한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항공권 결제 안 했으면 우리 못 갔지. 윤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효도 여행은 무슨 그냥 공짜 여행이지. 친구가 크게 웃었어요. 윤미도 함께 웃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났지만 밖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웃고 떠들었거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효도 여행이 아니었구나. 공짜 여행이었구나. 제가 항공권을 결제했으니까 간 거였구나. 만약 제가 돈을 안 냈으면 아예 가지도 않았겠죠.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를 방에 혼자 두고 갔는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짜증을 냈는지.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 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윤미가 들을까 봐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국 본심이 저거였구나. 제가 해준 밥들, 제가 건넨 돈들, 제가 도와준 모든 것들, 다 그 사람들 배만 불렸네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친구가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미가 잘 가라고 인사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윤미가 계산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는 걸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물건 다 정리하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물었죠.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윤미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프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게 말하고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진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커서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요. 며느리가 저를 이용할 줄은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편의점 일하면서 학원비 벌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죠. 집 마련할 때도 돈 보탰습니다. 5천만 원이나 보탰어요. 그 돈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어요. 진순의 집 계약할 때 필요하다기에 선뜻 줬죠. 빌려주는 거라고 말했지만 돌려받을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했습니다. 저를 귀찮아하고 이용만 했던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미가 퇴근한다고 인사했어요. 어머니, 먼저 갈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윤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짜 여행.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다 지쳐버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 대하고 물건 정리하고 장부 쓰고 일상은 똑같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왜 표정이 어두우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윤미는 여전히 가게에 나왔습니다. 베트남 여행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죠. 물건 여기 채워놔라. 계산 좀 해라. 그런 업무적인 말들만요. 윤미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다는 걸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딱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귀찮았겠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3시쯤 되었을까요? 윤미가 저한테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제 대답이 무뚝뚝했죠. 다은이가 아파서요. 윤미가 말했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대요. 오늘은 1시간만 일찍 퇴근할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미를 똑바로 봤어요. 윤미가 어색하게 웃었죠. 1시간만요, 어머니. 네가 사장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윤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 맘대로 1시간 일찍 퇴근한대?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윤미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이 사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퇴근한다고? 그게 말이 돼?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윤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손녀가 아프다니까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제가 말했어요. 그럼 1시간 시급에서 뺄 테니까 가봐. 윤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하다는 말투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미 앞으로 걸어갔어요.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가 베트남에서 나한테 했던 행동, 그게 가족이 할 짓이냐? 순간 윤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건 그땐 상황이 좀 그랬잖아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상황이 그랬어? 제가 되물었어요. 날 호텔에 혼자 두고 연락 한 통 안 하고 밤늦게 들어온 게 상황이 그래서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네가 친구한테 한 말도 들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공짜 여행이라고 했지? 내가 항공권 안 냈으면 못 갔을 거라고 했지? 윤미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건. 윤미가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 썩 나가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윤미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부로 우리 관계 사장과 알바로 끝이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 운운하지 마. 너는 그럴 자격 없어. 윤미가 더 울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윤미는 결국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가게 안이 텅 빈 것처럼 조용했죠. 저는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가게가 내 가게 같네.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30년을 운영한 가게인데 언제부턴가 제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저것들한테 가겠지. 가게도 예금도 전부요. 평생 모은 재산이 저런 인간들 손에 들어간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베트남에서의 모욕, 날 혼자 둔 것, 공짜 여행이라던 말.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마음이 완전히 식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용만 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모두 가져갔어요. 평생 모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3억 가까이 되었죠. 편의점 30년 운영하며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부하려고요. 전액 기부하고 싶어요. 은행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복지재단도 찾아갔습니다. 노인복지 쪽으로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부 방법, 절차,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이요. 가족분들께서는 괜찮으실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가족이라면 진작 나를 버리지 않았겠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전 재산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망 후 집행되는 조건이었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며칠 뒤
진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 재산 기부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윤미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엄마가 재산 다 기부한다고요. 맞아.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문제 있어? 진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돈은 결국 우리한테 줄 돈이잖아요. 그럴 생각이었지.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다. 진수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끊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진수와 윤미가 가게로 왔습니다. 둘 다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빴죠. 엄마, 이게 뭐예요?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전 재산 기부라니요. 내 돈이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윤미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우리도 가족이에요. 저는 윤미를 봤습니다. 가족? 베트남에서 날 남보다 못한 취급하고 돌아와선 공짜 여행이라 하던 사람들이 가족이야?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꺼냈어요. 너희 집 계약할 때 내가 보태준 5천만 원 기억나지? 진수가 당황해했습니다. 그건 도움 주신 거잖아요. 도움이 아니라 빌려준 거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줄 거면 이번 달 안에 집 비워라.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거다.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미는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돈은 너희가 아닌 세상을 위해 쓸 거다. 나는 가족한테 버림받았지만 사람으로는 버림받지 않았다. 그 말을 남기고 둘을 내보냈습니다. 그날 모든 끈을 스스로 잘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수와 윤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는 없었어요. 가게는 평소처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장부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장부였어요. 오래된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필체로 가득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죠. 뭔가 끝나고 뭔가 시작되는 날이요. 점심때쯤 복지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최종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기부 약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정말 전 재산을 다 기부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한 번 더 확인하는 목소리였죠.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돈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야 그 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진심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종 약정서였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기부 금액, 사용처, 조건들이요.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깊게 들이쉬어졌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한 구석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수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대학 입학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사진을 넣었어요. 서랍을 닫으면서 말했죠.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배낭을 꺼냈어요.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 지갑, 휴대폰. 필요한 것만 담았죠. 가볍게 떠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터미널로 갔어요. 매표소에서 표를 샀습니다. 여수행이요. 직원이 표를 건넸죠. 출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떠나는 사람들, 마중 나온 사람들,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떠나는 거죠. 여수에 가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잠시 살았던 곳이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도시였죠. 바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죠.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갔어요. 창밖으로 부산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도시였죠. 하지만 이제 떠나는 겁니다. 새로운 곳으로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양옆으로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다웠죠. 하늘은 맑았어요.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베트남 여행이 떠올랐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 여행 덕분에 눈을 뜰 수 있었으니까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베트남 여행은 가족의 끝이었지만 이번 여행은 내 인생의 시작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68배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죠.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였어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수에 거의 다 온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배낭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안에 제 전부가 들어 있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벼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버스가 여수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짠 내음이 났습니다. 고향 냄새 같았죠. 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길을 바라봤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로 했죠. 발길 닿는 대로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을 맨 채로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제 속도로 살 수 있었죠. 제 눈가엔 후회가 아닌 평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평화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삽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제 삶이요. 68배 시작하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68배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있는 서운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라는 걸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입니다. 여수 바닷가에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